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의 뛰어난 전자기술. 2. 아라비아 해군의 충격적인 발언. 3. 한국 무기의 비범한 능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양산 계획이 크게 뒤바뀔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 KF-21 시제 9호기는 별다른 이상 없이 50분간 비행하며 최초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무사히 성능 검증에 성공한 건 상당히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시제 1호기의 초도 비행 때보다는 일반 대중의 관심이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2000회 이상 시험 비행이 남아있다 보니 많은 분이 시험 비행에 일일비하기보다는 본격적인 양산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 정반대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상치 않은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제기는 지금까지와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바로 KF-21 목자형입니다. 현재 KF-21은 단저형 4개, 복자형 2개, 총 6개의 시제기가 제작되어 있는데요. 만약 복자형 KF-21도 지금까지처럼 무사히 시험 비행에 성공한다면 KF-21 양산 계획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KF-21 양산 물량 중 일부를 전자전기로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한번 소요 검증 실패로 쓴맛을 본 우리 공군의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전자전기를 드디어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로급 기체가 아니라 4.5세대 미들급 기체 중 끝판왕이라는 KF-21 기반 전자전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공군의 이런 희망과 달리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미들급 전투기 전력 확보에도 벅찬데 무슨 화력도 약한 전자전기를 개발하냐는 건데요.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은 아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그다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처럼 150대가 넘는 전자전기를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수십 대 정도의 전자전기는 반드시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게 단순히 전투기의 숫자를 늘리는 게 우리 공군력에 더하기가 된다면 전자전기는 아예 전투의 차원을 바꿔버리는 곱하기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미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자전기 E-18G 그라울러입니다. 전장 18.3m, 전폭 13.6m, 전고 4.8m의 그라울러는 외형만 보면 특별할 게 없는 기체인데요. FA-18 슈퍼호넷을 기반으로 개량했기 때문에 그만큼 특별하다고 할 만한 구석도 없습니다. 또한 아시즈 값이 1제곱미터에 불과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스텔스기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더군다나 KF-21처럼 완전 스텔스 성능으로의 개량도 불가능합니다. 즉 외적인 측면만 보면 전자전기의 특성상 화력도 부족하고 굳이 보유할 필요도 없는 기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라울러를 158대나 보유하고 있고 미군의 가장 강력한 전력인 항공모함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최강의 스텔스기 중 하나인 F-35는 수출이 꽤 자유로운 편이지만 그라울러만큼은 미국을 제외하면 2015년 호주가 단 12대를 도입한 게 최초였고 비교적 최근에야 총사업비가 19조 6천억 원이 넘는 핀란드의 초대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14대 수출을 허가한 게 전부입니다. 사실 그라울러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기동력이 좋고 얼마나 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느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전자전기인 만큼 전자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느냐가 가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라울러는 모든 단점을 씹어먹을 만큼 압도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전자전에 대해서 말아야 합니다. 전자전은 크게 전자공격, 전자지원, 전자방어로 나뉘는데요. 이중 전자공격은 말 그대로 적이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걸 말합니다. 레이더가 전파의 송수신에 걸리는 시간으로 목표물의 거리와 위치를 알아낸다면 전자공격은 그 사이에 잡음 전파를 섞어 수신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레이더상에 이런 노이즈가 끼게 됩니다. 또는 레이더로 되돌아가는 전파의 수를 늘려 레이더상에 허위 표적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를 보냈으면 1이 돌아와야 하는데 10이 돌아오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적 레이더가 아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전파를 반사하는 체프를 뿌리거나 가짜 전파를 발사하는 디코이도 전자 공격의 일부입니다. 또 전자 지원은 전자 공격과 연계하여 적의 통신이나 네트워크, 레이더 전파 패턴을 확보하고 해석하며 문자 그대로 전자 공격을 지원합니다. 전자 공격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적 레이더의 주파수를 찾을 수 없다면 전자 공격 또한 불가능하기에 전자 지원 능력은 전자전에서 필수적입니다. 반면 전자 방어는 전자 공격과 전자 지원을 역으로 무력화하는 기술인데요. 현대의 전자전은 아군의 전자 공격, 전자 지원과 적군의 전자 방어 사이의 격차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 모두 그라울러는 최강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일례로 그라울러의 경우 현재 개발된 제밍 포드 중 가장 강력한 제밍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에너크 99를 무려 3개나 탑재할 수 있고 전자 지원을 위한 수신기 에너크 218 리시버를 주인기한 끝에 하나씩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144km의 원거리에서 범위 내의 모든 적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최대 속도가 마하 1.8에 달하는 슈퍼호넷 기반이라서 일반적인 전자전기와 다르게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적의 레이더를 제압하는 전방 지원 재민, 호위 지원 재민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즉 그라울러 한 대로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의 모든 레이더와 통신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지상의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미사일의 경로를 결정하는 유도 레이더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라울러의 강력한 재밍 영역에서는 아무리 화력이 강한 미사일도 아군의 전투기를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만약 적의 전자 방어 능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전자 공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그라울러는 우수한 성능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AGM-88 한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를 물리적으로 파괴해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말 그라울러를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도 이런 골칫거리가 없는데요. 그라울러는 이런 압도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미 공군 편대의 전술 결정기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공중 편대의 지휘관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전기가 이토록 강력하고 전술적 가치가 높다면 어째서 대한민국은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강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대전에서 전자전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는 건 절반의 승리를 얻고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군의 전자전기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걸프전에서는 그라울러의 전신인 EAU 프라울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프라울러의 강력한 전자전 능력 덕분에 걸프전에서 다국적 연합군이 약 10만 회의 전투기를 출격시켰음에도 손실률은 0.0344%에 불과했습니다. 이라크군의 방공망은 프라울러의 강력한 재밍 능력에 모두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는데요. 심지어 잠깐이라도 레이더를 켜면 이를 포착한 프라울러가 폭격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방공망 비슷한 것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전자전기에 이런 압도적인 능력을 경험했다 보니 미국은 절대 그라울러를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호주에 수출한 물량도 다운그레이드를 한 마이너 버전입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도 에너크 99나 에너크 218은 운용자인 호주 공군에서조차 분해는 물론이고 정비마저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운영군에 대해 미군이 보관, 운영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미국은 그라울러를 극비 무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또한 3차 FX 사업 당시 그라울러를 수입하고자 했지만 핵심 군사 기술을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공군 전력은 없느니만도 못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반사 효과로 방공망은 굉장히 촘촘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거미줄 방공망인데요. 실제로 미 CIA조차 북한의 방공망 밀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북한답게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보는 모양새지만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분명한 위협입니다. 특히 북한은 최대 요격고도 18km의 SA-3을 140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최대 요격 고도 25km의 SAE는 180대 이상, 최대 요격 고도 40km의 SAO는 40대 이상 보유하는 등 다수의 지대공 미사일로 방공망을 구성했는데요. 여기에 상세 스펙이 알려지지 않은 북한판 패트리엇 KN-06과 1만 4천 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공포와 MPG까지 합치면 북한의 방공망은 우리 공군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하지만 FX 사업 당시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방공망이 아무리 촘촘하다 하더라도 유사시 6대의 그라울러가 포함된 전투기 편대면 이 모든 걸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강력한 방공망을 보유한 것과 반대로 전자전 능력은 원시인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이 덕에 그라울러급의 강력한 전자전기가 있다면 아무런 방해 없이 북한의 명공을 우리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고 지상군 돌입에 앞서 주요 거점을 전부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흡사 게임 속에서 치트키를 써서 투명 인간이 되는 것과 같아지는 건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앞서 말했듯이 미국의 수출법으로 한국은 현재 그라울러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결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에게 이득이었습니다. 너희들이만 팔면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불굴의 의지가 또다시 불타오른 건데요. 그 성과가 바로 국산 제밍포드 엘크200K입니다. 엘크200K는 국내 기술로 개발이 성공한 함정용 전자전 장비인 SLQ200K 소나타와 미국의 엘크88 제밍포드에서 습득한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되었는데요. 엘크200K의 정확한 세부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에너크 99에 근접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적 레이더 교란과 무력화, 응급 상황에서는 체포 및 플레어 자동 발사 등 우수한 성능의 전자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엘크200K는 전용 전자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KF-16에 탑재되어 대한민국 공군의 전자전을 담당했는데요. 이것만 해도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더 놀라운 건 엘크200K에 대한 미국의 반응입니다. 2011년 당시 파키스탄은 한국에서 엘크200K를 도입하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에 미국이 끼어들어 학을 떼며 반대했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엘크200K를 수입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의 압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엘크200K 수출을 취소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미국이 엘크200K가 적국에 넘어갈 시 미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성능이라고 판단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대다수의 군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엘크200K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자전 능력을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앞서 말했듯 KF-21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 전자전의 판도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KF-21은 엘크200K를 통합전자전 체계 EW 슈트로 개량하여 아예 전투기 내부에 내장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KF-21은 아무런 추가 장비 없이 엘크200K 외장 포드를 탑재한 전투기와 동일한 수준의 전자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KF-21에 탑재된 이사 레이더는 고출력 에너지를 적 레이더에 집중 조사해서 회로를 불태워버리는 전자 공격이 가능한데요. 즉 KF-21은 주임무로 전투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부임무로 전자전기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파일럿 2명이 전투기 조종과 전자전을 따로따로 수행할 수 있는 KF-21 복자형은 추가적인 전문 전자전기로도 개량이 가능한데요. 현재 한국의 전자전 기술을 생각하면 EA-18G 그라울러를 뛰어넘는 전자전기를 만드는 것도 꿈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자전기 자체 개발 계획은 이미 좌초된 경험이 있습니다. 전자전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요 검증이 실패한 건데요. 아직은 대한민국이 전자전 능력보다는 화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군력의 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선 전자전기를 반드시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먼저 전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야 할 텐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상상도 못한 공격에 러시아 흑해함대가 또다시 붕괴되고 말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영국 정보기관은 한국이 없으면 러시아는 바닥난 미사일 재고를 채울 수 없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 현대전의 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공격 방식의 각국에서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으로 한국의 유도 로켓 비공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미 비공이 극비리에 수출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세계 군수시장에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국산 저가형 무기가 함대를 지킬 최후의 보루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또 한 번 크게 망신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30일 영국 가디언지에서 러시아 흑해함대가 모스크바함에요 두 번째 기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4월 14일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이자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었던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군의 넵튠 대함 미사일을 맞고 침몰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부조위로 인한 화재로 탄약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고 현재 수리 중이라며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었지만, 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쓴 넵튠 두 발에 피격되어 격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러시아 해군의 부실한 방공 능력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흑해함대는 호위함인 마카로프 제독함을 기함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9일 새벽 4시 20분경 크림반도 세바스돌 항구 앞바다에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마카로프 제독함이 무력화되었을 수 있다고 가디언에서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중 드론 부대와 해상 무인보트 7대로 러시아 흑해함대가 정박해 있는 항구를 공격해 최소 2척의 다른 선박과 함께 마카로프함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SNS에 흑해에서 러시아 함선을 향해 질주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해상 드론 시점의 영상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 전함을 향해 달려드는 해상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군의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가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분석하는 민간 전문가 집단 지오 컨펌드에서는 해상 드론의 공격을 받은 전함의 윤곽을 분석한 결과 피격된 선박이 마카로프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수개월 동안 해상 드론을 비롯한 서방의 군사 원조가 가속화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원격 조종 무인보트와 공중 드론을 결합해 러시아 군 자산을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복합 작전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전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공중 드론 9대와 해상 무인보트 7대가 공격해왔지만 일부 요격했으며 흑해함대 소해함 이반 골루베츠호만이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고, 마카로프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상 드론 공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해상 드론, 무인정에 의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요격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 해군은 하푼, SME와 같은 한 발에 수십억에 달하는 미사일로 적 고속정에 대응했었는데요. 2000년 10월 12일 예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의 소형보트가 돌격하면서 미군 19명이 전사하고 3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군은 이러한 소형보트들이 때를 이루어 공격해온다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포로 대응하기에는 사정거리와 연사력이 부족하고 대한 미사일로 대응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도저히 맞지 않았죠. 미 육군 역시 자엑스 차량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앱스라는 사업명으로 기존 2.75인치 로켓에 레이저 추적 장치를 장착한 유도 로켓을 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유도 방식은 바다에 한계가 끼면 추적이 불가능해지고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을 공격할 수 있었기에 미 해군의 요구사항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적외선 시커를 장착한 새로운 유도 로켓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때마침 한국 역시 북한군의 소형 고속정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미 해군 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MOU를 맺고 공동 개발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도중 미군이 사업에서 이탈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개발된 비공은 노후화된 해안포를 대체 해병대에 배치돼 운영 중이며 육군, 공군을 위한 공대함, 공대지 버전으로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군의 특수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 체계였기에
수출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드론의 본격적인 무기화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반군, 게릴라들에 의한 드론과 무인 조종 장치를 이용한 차량, 보트를 이용한 자익스 공격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던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얼마 전 사우디는 자국 해안선 순찰을 위해 프랑스제 고속정 12대를 구입했는데요. 인도받은 고속정에 비공 유도 로켓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우디로 비공이 수출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도 2위에 꼽히는 무기 수입국으로 GDP의 8.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예멘 반군을 상대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은 말만 반군이지 한 국가의 군대나 다름없는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란으로부터 무기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예멘 반군은 사우디의 해안 지역에 자익스보트를 이용한 공격을 늘리고 있는데요. 페르시아만과 홍해 지역까지 예멘 반군의 소형 자익스 보트들이 활개치면서 사우디의 해상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 수출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로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제 최신형 고속정을 도입한 건데요. 여기에 주무장으로 비공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75인치 유도로켓 개발을 포기한 미국은 대신 헬파이어 미사일을 개량하여 요격 시스템으로 도입했는데요. 헬파이어 한 발당 가격은 1억 원이지만 비공은 단 4천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함정, 헬기, 경전투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영 가능하면서 8km에 달하는 준수한 사정거리와 저가형 무기라고 볼 수 없는 뛰어난 유도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사우디와 같이 드론, 무인정의 공격에 고민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2019년 미국이 동맹국들의 장비와 기술을 평가하는 국방부 프로그램인 FCT에 최초로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었습니다. 비공의 개발사인 LIG 넥스원에서는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연합 훈련인 환태평양 훈련에서 비공을 선보였었는데요. 각국 해군에서 비공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드론 무기들이 개발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무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에 의해 공격받으면서 비공과 같은 요격 체계가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비공만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유도 무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에 사우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군이 해상 드론을 요격할 미사일 재고도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랑하는 첨단 미사일들의 부품과 기술들이 상당 부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소유이기에 러시아 제재로 부품 공급이 막히면서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9일 미 재무부에서 러시아 군수업체 미국 기술을 제공한 러시아인 유리 유리에비치 오레오프와 그의 회사 두 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부장관은 이번 사건은 미국과 동맹국의 제재의 수출 통째로 러시아는 전쟁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영국 안보문제 연구기관 왕립합동 군사연구소 루시에서 러시아의 무기 시스템과 군사 장비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군용 시스템 450개 부품 중 318개는 미국 회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한국제 부품 6개와 대만,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등 서방 세계 국가들에서 제재한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인 9M727 순항미사일과 얼마 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타격했던 KH-1이 순항미사일에서도 미국 회사에서 제작된 부품 수십 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전면적인 테러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칩의 러시아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주요 칩 제조 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과 유럽에서도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러시아가 더 이상 부품을 공급받기란 불가능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 첨단 무기들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C의 군사 전문가 더글러스 베리는
지상 공격 순항미사일 재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고갈은 아니더라도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방공미사일인 S-300 방공미사일의 용도를 변경해 지상 목표물 공격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는데요. 맥킨지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루이스 존스는 러시아기 바닥남 비축분과 추가 생산 능력을 검토한 뒤 S-300 미사일 등의 용도 변경을 차선책으로 판단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급변하는 현대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피로 얻어낸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 역시 멈추지 않고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레이더로 한국의 영공을 훔쳐보던 중국과 북한은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흰 궤적을 그리며 하늘을 가르던 물체가 소련 옆에서 날아온 무언가에 맞고 포격한 겁니다. 그날 자신들이 한국에 쓴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한국군의 무기 실험이었음은 분명했는데 비행체를 쏴맞췄다는 것은 한국이 미사일 요격 능력을 또 발전시켰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한국이 만들어낸 신무기가 무엇이었길래 그런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군의 미사일 실패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문무대왕함이 림팩 훈련에서 발사한 SM-2발 중 한 발이 결함으로 인해 요격에 실패했고 지난달에는 현무 2미사일이 낙탄, 그 후 얼마 안 가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궁 미사일 역시 각각 불발과 공중폭발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자타공인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도 자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북한은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그 달 사이에 무려 40회가 넘는 도발을 걸어오며 한국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습니다. 한편 문무대왕함의 SM-2가 요격에 실패한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도 얼마 전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이 한국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미사일을 표적에 유도하는 일루미네이터를 미국에서 도입해서 탑재했는데 그 부품이 현재 거의 절반 가까이 단종되어 여태까지 함정끼리 부품을 돌려막으면서 버텨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 한국은 분골쇄신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육해공 미사일 체계 전부를 재정비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늘 그랬듯이 핵심은 국산화였습니다. 그 첫 행보는 한국형 사드 SM의 요격 실험을 최초로 성공시킨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비행시험에 이어 요격 실험까지 성공한 SM은 이제 사실상 양산 수준만을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무사히 양산 배치되면 현재 40에서 150km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드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군에서는 2024년 말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SM의 실전 배치를 마칠 방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SM의 실험 성공에 관한 내용도 2025년에나 공개할 예정이었는데요.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되자 이례적으로 스케줄을 앞당겨 실험의 성과를 조기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이웃 국가들의 국방력을 과시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사고로 바닥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함도 있었죠. 국방부의 미사일 체계 재정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국회는 SM-3 미사일 구매를 위한 긴급 예산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당황한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진수식을 거행한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SM-3 탑재가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가 탑재되었던 만큼 언젠가 SM-3을 한국이 도입할 것은 확실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 일본 기술이 포함된 점, 효용성 문제 등이 대두되어 2013년부터 장장 9년에 걸쳐 논쟁만 거듭하던 상태라서 슬슬 모두가 지쳐가던 차였죠. 이런 질이 멸렬한 논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데에서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SM-3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마침내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햄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햄드는 한국이 MD로 불리는 미국 방공체계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직접 구축한 방공체계를 일컫습니다. 미국의 권유를 받아들여 한국이 MD에 가입하는 방향도 있었지만 사드 하나를 도입한 것만으로도 발작을 하던 중국의 속 좁은 성미를 생각하면 MD 노선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만큼은 구축할 가치가 있었는데요. 캠들을 통해 한국은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15에서 500km의 비행체를 요격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거리 20km 이내 고도 15에서 40km는 엠세미 혹은 청구미로 불리는 체계가 요격하고, 사거리 200km 이내 고도 40에서 150km까지는 현재 사드가, 앞으로는 LSM이 커버하게 됩니다. 그리고 LSM과 일부 범위를 중첩시켜 사거리 2,500km 이내, 고도 70에서 500km까지를 이번에 도입하는 SM-3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사일 방공체계는 북한을 맞대고 있고 물 건너에 중국이 있는 한국에게 특히 효율적인 무기체계이며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본토 전역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하며 미사일 방공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고 얼마나 중요한지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달성한 성과는 더욱 환영받을 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LSM이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캠들을 완전히 국산화하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SM-3의 경우 최대 요격 고도 500km라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운용하는 데에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같은 성능의 국산 무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논의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 LSM 기술을 토대로 TH-1 동급 체계는 2029년, SM-3 동급 체계는 2036년이면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드의 요격 고도 일부 구간을 대체할 수 있는 LSM이 완성된 만큼 앞으로는 그 개량만 거치면 뱀으로 캠드의 국산화는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만약 캠드가 무사히 국산화를 마친다면 한국은 여러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주변 국가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방공체계의 일부를 외산 무기에 의존했던 것 때문에 한국은 외교적으로 상당한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 후 중국이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주며 외교 보복까지 가했던 일이 있었고, SM-3 역시 중국이 사드와 똑같은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일본 기술까지 들어가 있어서 무역 분쟁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던 기간 동안은 도입 논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사정거리에 자신들이 포함되는 순간 한국이 미중 관계에 끼어든다며 내정 간섭 등의 빌미를 들이댈 수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괴상한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들 무기를 한국에 팔면서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는 미국은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죠. 하지만 한국이 이걸 모두 국산화하면 주변의 어느 나라도 한국의 국방력 강화라는 명목의 딴지를 걸어올 수가 없어집니다. 한국이 챙길 수 있는 또 다른 이득은 의외로 국산화를 했을 경우에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사드의 경우 한 개 포대를 구성하는 데에 1조 5천억의 비용이 들고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10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현재 운용 중인 사드 포대는 부지와 시설만을 한국이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을 모두 미군이 부담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추가 도입은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화두이며 그때에도 한국이 땅만 내주고 운영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죠. SM-3의 경우 한 발당 가격이 238억 원으로 탑재되는 한국 함선의 탐지 체계와 통합하는 비용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LSM 기반으로 요격형 탄도탄을 개발하면 한 발당 60억 내외로 만들 수 있고 당연히 통합 비용 같은 건 발생하지 않죠. 미사일은 비대칭 전력이고 단 한 발만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피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미사일을 요격해야만 하므로 당연히 요격탄을 많이 뿌리는 편이 좋습니다. SM-3으로 비교했을 때 LSM 기반 국산 체계라면 거의 4배 많은 요격탄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요격 효율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한국은 이미 이런 국산화 전략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월 LSM의 비행시험 성공과 함께 공개된 램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램드는 소위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무기체계로 미사일이 아닌 장사정포의 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은 본래 원조인 아이언돔의 도입을 논의했었는데요. 아이언돔이 사용되는 이스라엘과는 운영 환경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언돔의 경우 주로 요격하는 대상이 가삼 로켓으로 불리는 소구경 사제 무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심심하면 이스라엘 도시에 집어던지는 사람 키만한 이 로켓은 설탕과 비료 따위로 만든 싸구려 연료로 날아가며 탄두로는 TNT를 달아놓은 극히 조악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를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이언돔은 목표 성능이 한국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심심하면 한국에 로켓포를 쏘지만 가삼 로켓과 북한이 쏘는 장사정포의 규모는 천지차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이언돔이 성능은 차치하더라도 태생부터 급조된 무기다 보니 호환성이 극히 나빴습니다. 미군조차 육군 방공망에 아이언돔을 통합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미군 외에는 아이언돔이 수출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한국군 육해공 모두에게 전력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기존 방공망과 통합이 어렵다면 채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크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아이언돔의 도입을 포기하고 대신 한국 환경에 맞춰 장사정포를 동시에 100발까지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에 돌입합니다. 기반이 되는 무기체계는 LIG-X1의 해군 함대공 미사일이었고 이를 경량화하여 가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시작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모습을 드러낸 램드는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선보였죠. 램드의 경우 목표 성능의 차이 때문에 한 발당 가격은 여전히 아이언돔보다 비쌌지만 대신 얼마가 나올지 예측조차 안 되는 통합 비용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특기가 무기 국산화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전하는 사드와 SM-3의 국산화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캠들을 비롯한 미사일 체계를 성공적으로 국산화해 낙탄과 불발의 불명예를 싣고 자주 국방의 실현에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